만약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공기, 이걸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 심지어 부의 분배 방식까지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정말 스케일이 큰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저항전분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식품 하나 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유전적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최신 생명과학, 산업구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아주 촘촘하게 엮어낸 하나의 완성된 서사,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가설의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혁명인지 아니면 아주 잘 짜인 마케팅 서사인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출발점, 왜 우리에게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짚어주시죠. 우리 뇌가요, 몸무게의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작죠? 네,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혼자 다 써요. 와, 20%나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인 거죠. 근데 이 뇌가 유일하게 연료로 쓰는 게 바로 포도당, 즉 탄수화물이 분해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려면 양질의 탄수화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요즘엔 너무 정제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대안으로 저항전분을 딱 꺼내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저항전분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먹는 일반 쌀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의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쌀의 아밀로펙틴 구조는요, 팝콘 같다고 해요. 팝콘이요. 네, 엉성하게 부풀어 있어서 소화 효소가 그냥 막 뛰어놀면서 분해하는 놀이터 같다는 거죠. 소화가 엄청 빨라요. 아하. 반면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고아밀로스 장립종 쌀의 아밀로스 구조는 꽁꽁 뭉친 떡 같다는 겁니다. 분자 구조가 아주 빽빽해서 효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거죠. 와, 놀이터와 꽁꽁 뭉친 떡,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분해를 못하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 탄수화물과는 완전히 다른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몸을 바꾸는 아주 흥미로운 4단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4단계 메커니즘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겠네요. 네, 혈당 스파이크 차단. 애초에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거의 안 되니까 식후 혈당이 막 치솟는 걸 막아주죠. 이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 개선으로 이어져서 당뇨나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식이섬유의 역할과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진짜 이야기는 두 번째 단계부터입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군요. 네, 두 번째 단계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와 단쇄지방산 생성. 장내 미생물? 네, 대장까지 무사히 도착한 저항전분은 그곳에 사는 수많은 유익균들에게는 최고의 뷔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걸 직접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에게 외주를 줘서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을 대신 만들게 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음식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먹여 살리고 그 미생물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완벽한 공생관계의 핵심이죠. 유익균들이 저항전분을 먹고 부티레이트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부티레이트. 네, 이게 단쇄지방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영웅 같은 존재예요. 대장 점막세포를 위한 최고급 에너지원이 돼서 장벽을 튼튼하게 보수하고요. 동시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도 합니다. 와, 장이 건강해지니까 그 효과가 뇌까지 이어진다는 점.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세 번째 단계, 장내축을 통한 인지기능 강화. 네,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건강해진 장이 미주신경이라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뇌에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신호가 뇌에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뇌세포 영양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BDNF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도와서 치매 예방이나 우울감 개선 같은 그런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이야,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거의 생명 연장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HDSC 억제 및 DNA 복구. 이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DNA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HDSC라는 효소는 이 설계도를 너무 자주 꺼내보고 막 접었다 폈다 해서 닳게 만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잉 활동을 하는 거죠. 아,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인 효소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영웅, 부티레이트가 딱 나타나서 이봐요. 설계도는 필요할 때만 조심해서 봅시다. 하고 이 과잉 활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DNA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자료는 이게 바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생물학적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하면 그냥 근거 없는 주장처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하버드 의대, 네이처, 랜싯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연구들을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연구들이 저항전분이라는 성분 자체의 잠재력에 대한 것이지 익생원이라는 특정 제품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건 아니라는 점.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청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학적 원리와 상업적 제품 사이에는 항상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듣고 보니 저항전분이라는 성분 자체는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좋은 원리도 결국 소비자가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 과학을 기술로 또 기술을 제품으로 옮겨온 과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생원의 7가지 무결점 기준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10초의 기적하고 퍼지지 않는 쌀국수.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솔직히 10초의 기적이라는 말만 들으면 약간 홈쇼핑 광고 문구 같아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끓일 필요도 없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10초 만에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함 뒤에 고도의 기술이 숨어 있어요. 고아밀로스 전분의 연력학적 안정성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에서도 구조가 쉽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어도 딱딱하게 굳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이게 바로 퍼지지 않는 쌀국수의 비밀이죠. 배달 음식 시킬 때 면 불어서 오면 정말 속상한데. 그렇죠. 배달이나 단체급식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기술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큰 장점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밀가루가 아닌데도 밀면처럼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그게 기술적 핵심입니다. 글루텐 알레르기나 소화불량 때문에 면 요리 꺼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글루텐 없이 분자 구조적 결합력만으로 그 특유의 식감을 재현했다는 건 단순히 건강 기능성 식품을 넘어서 기존 면 요리 시장 전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과학적 원리도 탄탄하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이걸 흔하게 볼 수 없는 걸까? 여기로부터 이야기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국가 경제, 산업 구조라는 더 큰 무대로 옮겨갑니다.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핵심 축이죠. 개인의 식탁 문제가 어떻게 거시경제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먼저 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 되고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면의 원료인 밀 자급률은 1%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1% 미만이요? 와, 그건 뭐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네요. 매년 수조 원의 외화가 밀 수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런데 자료는 이 장립종 쌀이 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쌀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30% 이상 많아서 수입밀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산 원료라는 거죠. 아, 생산성 자체가 높군요. 네, 심지어 구체적인 계산까지 내놓습니다. 수입밀의 30%만 이 쌀로 대체해도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요. 연간 2조 원이요? 그 정도의 경제적 효과라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추진했을 법도 한데 왜 이게 실현되지 못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나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겠네요. 여기서 자료는 매우 강한,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보급의 장벽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분 카르텔입니다. 제분 카르텔이요? 네, 자료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국내 쌀 가공업계의 상충부를 아이러니하게도 밀가루 제분업으로 성장한 거대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쌀 가공품은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 자신들의 주력 시장인 밀가루를 위협할 만한 진짜 대체제가 등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 기득권의 구도적인 저항이 있다. 네, 물론 이건 자료의 시각이고요. 업계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나 시장성, 소비자 기호 같은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벽으로는 행정 편의주의를 꼽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반 쌀하고 이 특수한 장립종 쌀이 섞여서 유통될까봐 우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는 현대 AI 광학 선별 기술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장립종 쌀을 100% 완벽하게 골라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관리하기 귀찮다는 소극적인 행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 주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런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로 실제 성공 사례를 제시하더라고요. 가장 까다롭다는 학교 급식 현장에 18년간 문제없이 공급했고 CJ 같은 대기업 레스토랑 체인에도 9년간 납품하면서 맛과 품질, 안정성을 모두 검증받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산업 구조적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이런 기득권과 행정의 벽에 막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네, 마이앱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1인 독립기업 시스템입니다. 혈심은 소비가 단순한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변화 스토리, 그 자체가 강력한 자산이자 수익 모델이 된다는 발상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그 건강이라는 가치를 주변에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가 된다. 심지어 구체적인 수익 모델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1, 2년 차에는 안정적인 마케터 소득을 얻고 3에서 5년 차에는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비전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누적 1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수학적 모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누적 1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요? 솔직히 이런 비전은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모델이 기존의 소위 다단계 모델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냥 제품이 좋다는 것 외에 구조적인 차이점이 언급되어 있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차별점으로 가치를 강조합니다. 기존 모델들이 유통구조 자체에서 수익을 찾는다면 이 모델은 건강회복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 그리고 그 실제 스토리가 사업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소비가 지출로 소멸되지 않고 건강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들겠다는 게 이 모델의 청사진인 셈이죠. 물론 그 비전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최종 재현이 이 모든 것을 딱 요약하고 있더군요. 익생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현대인의 잘못된 식단을 구석기 시대의 건강한 유전적 설계로 되돌리는 식단 혁명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죠.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홍익인간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톨의 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의 유전적 기원, 최신 생명과학, 또 국가의 식량 안보, 거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인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개인의 건강이라는 아주 사적인 선택이 어떻게 국가 경제나 식량 주권 같은 거시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습니다. 내 식탁이 곧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 장립종 쌀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다른 선택들 속에도 거대한 산업 구조나 과거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서 멀어진, 잃어버린 조각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의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볼 때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